안녕하십니까. 오동석입니다. 저도 학단협 운영위원인데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는 데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주제가 그대로 썼는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한 법제도 과제였습니다. 이게 뭘 써야 되는지를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냥 물어봤으면 될 텐데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렇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법 제도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 민주주의에 있어도 아까도 말씀 나왔던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말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어쨌든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법 제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얘기하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헌법 연구자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작년에도 이미 학단협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대안, 진보적인 대안들을 잘 헌법이나 법률에 배치를 하고 주도해서 만드는 거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헌법 연구자로서 그러면 뭔가 이런 실천 민주주의를 위해서 현행 우리 헌법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헌법도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실질적 어떤 민주주의 헌법이라기보다는 형식적 헌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형식적 헌법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역진 방지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적어도 돼야지만 헌법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말들은 정말 진보적이지라기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좀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이제 형식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까지 인류가 발전해온 가치들 내지는 우리 헌정사회에서의 어떤 교훈들 내지 현재 지금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삶이 요청하는 바들이 실질적 헌법 내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담겨져야 될 것인데 그 이전에 어쨌든 전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의 주제가 6월 항쟁의 의의와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화된 민주주의 이전에 운동으로서의 어떤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 쪽의 자료를 보면 우리 헌정사회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났던 집회와 시위가 일어났던 해가 언제냐면 또 경찰의 통계를 보면 87년입니다. 87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6월 항쟁이라든지 18일 노동자들의 대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권력자의 눈으로 보면 불법 폭력 시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현행 헌법 87년에 이제 그걸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87년에 그런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헌법을 있게 한 정초한 그런 주권자의 행위로서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의 자리에 보게 되면 그것은 불법 폭력 시위로 이렇게 자리매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6월 항쟁에 대한 평가이고 민주주의의 실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봐야 되는 것이 과제라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제1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권력의 의미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 경제 권력과 사회 권력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때 국민의 역할 내지는 자격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선거권자로서, 유권자로서 내지는 모든 권력의 민주적인 정당성의 원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도 국적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확장되어야 되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정당, 선거, 내지는 직접민주적인 요소, 내지는 지방 분권에서의 뿌리 민주주의 등을 만나해서 인민들, 내지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그것의 제도화적 근거들이 바로 이 조항으로부터 뚫어낼 수 있는 것이고, 마치 지금의 내전 민주주의가 다인 것처럼 해석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실존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제적 내지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또한 실존 민주주의의 내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우리 헌법을 제정하는데 관여했다고, 핵심적인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제 유진호 박사의 말을 좀 원했습니다. 유진호 박사의 말에 따르게 되면 우리 헌법이 48년에 만들어질 때부터 자유의 의미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각인의 이런 자유를 확보한다는 것이 있고,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헌법에 지금 전문에도 남아 있습니다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정치 민주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내지는 실존 민주주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48년 헌법에 보면 민주주의의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수립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의미, 내지는 민주주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그것의 핵심은 이른바 자유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모든 각인의 기회가 균등이 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 헌법의 48년 헌법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어쨌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정책 민주주의 측면에 있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87년 이후에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잘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잡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선거운동이 자유화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의 선거법 자체는 거기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활동도 포함되겠죠. 아까 배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어떤 정당활동이 가능해질 때 이런 정책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도 더 나아가서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전에 표현의 자유 내지는 종북 논란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치 민주주의도 결국에는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 이후에 많은 헌법적인 영역에 있어 기준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요.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면서 자유민주 기본질서라는 것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의 핵심은 그것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핵심은 폭력적인 혁명이 현행 헌법 체제 아래에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헌법 체제가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 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폭력적인 행위로서의 정치활동 내지는 권력을 얻으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그 내용, 어떤 내용의 정치적 권력을 가질 것이며 어떤 경제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정치활동, 정당활동, 표현활동에 있어서 자유로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력적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체제가 바뀌지 않는 어떤 현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헌법상의 자유적 기본질서의 핵심이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을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적 기본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법체제일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정치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에 있어서 아니면 정책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자유로운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들이 얘기되고 실험될 수 있는 여지들이 확보될 때 결국은 진보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민주주의적인 대안들이 또 일반 국민들과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주장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당활동과 관련해서 정당활동의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보수적인 수구 쪽에서는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정당도 사실은 해산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에 의해서 전혀 그런 것은 헌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경우에 있어 이것이 나치의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봐서 이 조항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일, 친미 내지는 관료, 아까 말씀드렸던 또는 자본의 어떤 입장에 선 이런 정당 활동이 사실은 금지되어야 되는 것이 이 조항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런 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헌법에 바로 이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도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의 운동 선대본부장 한 분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분인 것이고, 그 이전부터도 전정년 산하의 여러 가지 단체들에 있어서 19조 2항을 없애려는, 그래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제 조항을 없애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유준호 박사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은 119조 2항을 없앤다라고 해서 경제민주주의적인 내용들 내지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없앨 수 있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헌법 전체의 틀을 다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자본이 원하는 119조 2항을 없애는 의미에서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틀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근로의 권리라든지 노동삼권이라든지 재산권에 관한 부분 내지는 생산수단의 어떤 사유화에 대한 부분의 명문의 규정들이 헌법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지금의 현 정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것에서만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의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19조 2항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냥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의 헌법이 그나마 어쨌든 개선되어 온 그런 역사적 과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권의 보장의 문제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그것이 사적 소유권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자유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영역인 것이고, 국가의 의무는 바로 그러한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119조 2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또 다시 하나를 보시면 문제에 관해서 좀 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9쪽에 이제 또 유준호 박사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바이마르코 독일 얘기하면서 소유권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그 행사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산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과 관계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헌법에 있어서 재산권의 문제와 다른 여타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산권이나 소유권의 문제는 하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119조 2항 이외에도 65쪽에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국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농업을 보호한다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라든지 대외무역을 규제 조정한다라든지 국제 문제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이런 등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를 우리 헌법이 요청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헌법 126조에 보면 국가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장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반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걸 뒤집어 해석을 해보면 국민경제상 긴장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로 정하게 되면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재벌이라든지 삼성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그것이 한번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사전 일반적인 관점이 여기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른바 기업에 있어서의 3대 내지는 4대 세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 조합을 매개로 해서 거기에 뭔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것이 이제 법률을 만들고 내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어쨌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헌법은 어쨌든 이런 경우에까지도 일반적으로 이런 기업을 사회화 내지는 국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헌법이 우리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핵심이다, 골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119조 1항에서는 말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나 창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 기업의 경우에도 87년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본주의를 헌법이 명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전혀 다른 어쨌든 의미에서의 내용들이 헌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냥 헌법의 의문에 근거 없고 어떻게 보면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체제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사실상의 그 내용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 규범적으로 헌법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내지는 사적 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물론 이것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적인 권리로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인정되거나 아니면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인 권리를 인정되는데 매우 인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것 내지는 법관이 말하는 것이 헌법이 아니고 진정한 인민 내지는 국민의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제도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가래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래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미 헌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물론 그것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헌법과 맞지 않고 전혀 헌법의 전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지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결국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주체의 역량 내지는 그것의 권력관계, 역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결국은 실질적인 헌법의 문제이고 실제 민주주의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다만 그런 어떤 이런 이제 헌법의 해석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비춰볼 때에는 어쨌든 최소한의 그런 현실적 헌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보수적인 입장에 접근하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기준들이 결국은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법원의 태도이겠는데요. 법을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업무방해라고 하는 이제 도전적인 어떤 범죄의 문제로 이렇게 형법적인 것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도 일종의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인민과 인민을 대신 국민과 국민을 이간이 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집회와 시위 관점에서 보면 헌법적인 권리가 아닌 것이 헌법적인 권리로서 승격화되고 결국은 사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기본권과 대등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결국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건 결국은 공권력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 보여지듯이 사회화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사생활의 평온권이라든지 교통에 관련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권적인 지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가장 그것의 핵심이 대법원에 의해서 거기 원정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회사법 내지는 세법상의 재산권의 하나로서 경영상의 프리미엄 정도로밖에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법원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로 선언이 되고 그것이 오랜 세계사적인 내지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랜 어떤 역사적 투쟁 속에서 헌법상의 권리의 지위를 획득했던 노동자들의 권리 내지는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응하는 권리로서 인정받고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중대한 상업적인 쿠데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결국 또 아까 다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관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관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관료들에 있어서 이런 헌법적인 어떤 이런 기준점이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우리는 뭐 민주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헌법 공권력을 감당하는 자들의 헌법 의식이라는 측면들을 보면 여전히 독재 권력 아래에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의 어떤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로 바꾸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해방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들이 한 번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은 좀 뜨거운 맛을 봐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위협한 권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잠깐 그곳에 들어갔다 다시 풀려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지만 비로소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도 정말 공공적인 입장에서도 사유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지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과제로서 몇 가지를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실질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일본 사람이 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개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흔히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의 의미로 이렇게 수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적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살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사대의 문제도 이제 바로 그럴 것인가 그런 거인 것 같고요. 또는 먹을거리와 관련되는 광우병 문제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록 소수의 사람이 주장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걸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숫자의 의미에서 소수의 어떤 것으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다수의 견해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바의 어떤 인간의 존재 가치고 인권이고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무시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예방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성장을 멈추고 발전을 멈추고 여기에 멈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질적인 민주주의이고 헌법이 짙은 역할을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바일 것이고 또 실적 민주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든지 기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사실은 기업은 아까 일조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일종의 것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은 국민적인 어떤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될 조직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책임론에서 말한 것처럼 구속을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기업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어떤 그런 책임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헌법적인 내지는 어떤 법적인 책임론의 문제까지도 뭔가 우리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때 어쨌든 우리가 그 국가 권력은 물론이고 이런 경제적 권력으로부터도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아닐까 필요한 노동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뵙기도 했고 또 뭐 예전에 18대 때는 국회에서 하는 그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 계셔가지고 여러 번 뵙기도 하고 뭐 출전도 심지어 같이 뵙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 양극화 현상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경제 관련한 일들이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런 와중에 19대 국회가 탄생했는데 19대 국회는 아주 재미있게도 재헌국회 때처럼 그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 그런 좀 재밌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오후에 아마 통진당의 그 두 의원이 의원 자격 심사가 걸려서 이제 계속 의원 중에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이제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한 세 개의 분야를 나눠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영역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법학하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법학의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방법적인 절차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도 법이나 제도로 들어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이제 구체화가 돼서 실제로 이 사회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이제 그게 실제로 일반 국민들 생활에 이제 영향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오동석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하셨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스펙트럼에 있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충분한 수리를 거쳐서 어떤 수렴을 거친 결론이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선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이 며칠 전부터는 후보에 대한 뭐 찬반 얘기도 하지 말고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규제가 있는 상황인데 또 정당 내부에서 어떤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행태가 보여도 그걸 아무런 규제나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뭔가 대책이 없으니까 그쪽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굉장히 화자감을 느끼어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실은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인 2표제가 있은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 세력이 진보당이 이제 국회에 진출했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정치하고 금전이 이렇게 결부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라든지 친인척 비리에서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라는 게 개입이 안 되면 안 될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강력하게 바꿔야 되는 이제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계속 제시하는 이제 어떤 액션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하고 불소통을 하는 정권이 있을까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권력 플러스 금전이 이제 같이 가니까 이게 유지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이제 제도로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 논의로 분명히 얘기가 될 테고 19대가 조금 이제 구성이 될 다음 주부터 되면 헌법 개정 문제가 분명히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제가 헌법 개정 논의를 18대 때 하는 걸 이제 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헌법 개정을 하겠다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다,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헌법에다 넣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신 대로 역진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겠지만 이해관계를 정말로 관철을 시키려면 헌법에 있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효과적인 개헌,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정말로 조문이 돼서 나오려면은 필요한 문제들을 귀납적이고 경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게 법률로 가능한 문제인지 법률로 시도를 해서 되는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는 문제인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가는 이런 순서를 반드시 밟아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치인들을 좀 설득을 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보겠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정경련 산하에 있는 연구원에서 이제 주최해가지고 우리 헌법 119조 2항을 이제 삭제하자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엄청나게 했던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얘기는 18대 때 있었던 그 헌법 개정 논의 때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은 규정이 이제 헌법 자체도 원래 그런 것이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어떤 균형, 밸런스를 맞춘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통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인데 지금 이 119조 2항을 삭제하겠다는 안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밸런스를 깨고 한쪽만 입장이 이제 두드러지게 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시도를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꺼리는 일 없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같은 정도의 여러 가지 시도가 반드시 피곤하겠지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통진당에 있는 여러분, 지금 통진당에 있는 계속하시는데 통진당에 있는 몇 분이 분명히 국회에서 퇴출이 될 시도가 나올 테고 뭐 결론은 모르겠지만요. 그럼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사실은 이 당이 혹시 위헌정당이라 해산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헌정당 해산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설득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어제 사실 굉장히 바쁜 중에 있었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뭐랄까 제도권 내에서 어떤 세력을 소외시켜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들은 끊임없이 이제 아마 있을 것이고 헌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서 아마 훨씬 더 많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럴 때 어떤 열패감이랄까 소외감을 가지고 그거 말고 그걸 넘어서서 뭔가 밖에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헌법 개정 논의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보면서 한번 좀 느낀 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실현하려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게 헌법이 돼야 되고 법이 돼야 되니까 그것이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가능할 거냐 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좀 잘 짜가지고 이렇게 구체화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사실이지만 이제 그제 무슨 아시아 법제 포럼 뭐 이런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거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다들 나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계셨냐면 입법 절차에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는 어떤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뭐 이념적으로 좋은지 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는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실제 지금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뿐이 아니라 모든 이익단체가 다 같이 와서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뭐 논의하고 같이 표결을 하시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것보다는 대의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정말로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가진 대표들이 제대로 수기하고 논의를 할 거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거냐 하는 것을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법의 어쨌든 절차나 방법들이 사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민주주의든 실제 법치주의든 그걸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떤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 목적한 바대로를 그대로 법이 다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른바 전통적인 이런 법학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실 집시법이라는 법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쨌든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시법이 가장 개혁된 거, 독재정권 말고도 개혁된 거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80년 헌법이 들어서게 되면 약간은 그 이전에 70년 유신헌법보다는 좀 법률이 좀 나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87년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그 집시법이 그게 물론 정부가 민주화되면서라고 하는 명목을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조직화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아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잘 구성되지 않고서는 법은 오히려 자유나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보다는 악법이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법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악법보다는 무법이 낫다. 왜냐하면 무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질서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법 상황에서도 질서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은 지금 아까 김사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에 좀 제가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싶은 그래서 선거제도나 정당제도에 관련 법들도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집시법도 없는 게 낫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러면 정말 필요한 질서나 필요한 조직이나 필요한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이 외부에서 했던 다른 나라의 법을 끌어들여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아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질적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국민들에 있어도 그렇고 공권력자들에 있어도 헌법이 그야말로 생활의 규범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도 없고 법률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입법 절차의 지자체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근데 그거는 국회가 원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의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의 대표건, 어느 정당, 어느 정파의 대표이든지 간에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에는 원래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의사를 설령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의견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몫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되기 위한 전 단계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그런 무한한 이기주의를 드러내자는 거죠. 차라리 지자체들이 개입을 하고 국회를 어떻게 보면 얌전한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아주 스마트하게 아니면 점잖게 폭력행위 없이 타협하는 이런 장으로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정말 자기 얘기를 들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개입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뭔가 질서가 좀 다시 자리 잡히고 조직이 되고 주도화가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건 아닐까. 그게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질적 헌법 개정, 아까 헌법 개정 논의를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학자들이 거기 논의에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들이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고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각되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뭔가 변화의 어떤 여지들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좀 법의 가치 이전에 어떤 민주주의 그런 자유를 좀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상당히 이제 점잖게 사실 이렇게 저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다르다라는 점만 토론자를 내가 각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린 선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